정종호 교수님께서 금화 피천득의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15분 정도의 미니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 그 학교 다닐 때는 한 교수님으로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1997년에 제가 호주로 세바티칼 그 안식년을 갔어요. 1년 남반부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피 선생님 책을 다 들고 갔어요. 뭐 시집이고 번역집이고 아주 있는 대로 다 써가지고 남반부에 가니까 이제 여기 오고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호주도 상당히 편안한 지역이고 거기서 선생님 작품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외국 사람 시 소설가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내 인생 후반기는 피천득 우리 스승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뭐 이런 사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열심히 읽고 뭐 선생님이 쓰신 모든 뭐 인터뷰 연구원이 뭐 이거 다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집도 몇 년 전에 나왔고 또 평전도 8년 전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 왜 피천득 선생님들 이렇게 미쳤냐? 응?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삶과 문학을 볼 때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한국 문단 전체로 봐도 그렇고 제가 영문학이니까 영문학 전체를 봐도 이렇게 삶과 문학이 일치되고 이렇게 정말 이런 분이 있을까? 이분을 좀 알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뭐 그 삶하고 선생님의 그 작가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그 학자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또 피천 선생님의 달이에요. 5월 선생님이 1910년 5월 29일에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돌아가신 게 5월 25일이에요. 2007년. 근데 장례식은 5월 29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5월로 딱딱 다 맞는 거죠. 그죠? 아까 밑에 우리 그 부조 거기도 이제 5월이라는 이제 수필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했는데 5월 워낙 좋아하셨고 그래서 5월은 남다른 정말 여러분 이제 조금 아까 받으신 피천득 문학 창간호에 보면 발행 일자가 5월 2일로 돼 있어요. 일부러 5월로 맞췄습니다. 5월을 또 살리기 위해서. 우선 삶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피천 선생님이 역사적인 인간입니다. 히스토리컬.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1910년 5월 29일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1910년 8월 29일에 태어나신 지 3달 후에 한일합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망국민이 된 거예요. 망국민 뭔지 아시죠?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없는, 우린 지금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망국민이라는 게 이때 치하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10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천의 고아라고 그러죠. 그걸. 그리고 뭐 별다른 친척도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춘원 이광수 선생이 피천득 선생님을 데려다가 3년을 뭐 같이 있었죠. 뭐 키웠다기보다 사실 키웠다고 봐야 되겠죠. 영어도 가르쳤고 춘원 이광수 선생이. 그래서 망국민에다가 천의 고아, 그죠? 선생님도 거의 영재였어요. 천재까지는 몰라도 영재. 왜냐면 2년을 월반해가지고 2년 월반이라고 하죠. 우리 2년을 건너뛰어가지고 당시 조선 최고의 명문 경성 제1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지금 경기고등학교죠. 지금 2년 띄워서 그것도 어린 나이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굉장히 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광수 선생님도 이제 피 선생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광수도 자기 자신도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놈 봐라. 그리고 글도 쓴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또 자기처럼 이광수도 13살에 부모를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천득 보고 너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있어. 그래서 3년 같이 이제 데리고 살았죠. 근데
돈은 다 냈답니다. 공짜로 온 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인간으로 보면 피정 선생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존경하셔가지고 상하이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그 상하이로 유학을 간 것도 물론 이광수 선생이 일본 가지 말고 상하이로 가라. 그 당시 국제도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하나 이유는 거기 상하이에서 안창호 선생이 임시 정도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사하려고 유학도 가지만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흥사단 단우가 됐어요. 단우. 흥사단 단우가 되면 일제 때 불량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량한 조선놈이라는 뜻이에요. 요새식으로 하면 반동분자. 그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아무런 그 상하이에서 어려운 영문학으로 공부를 학사공증을 따가지고 왔는데도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어떤 웬만한 직장은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불량선인이기 때문에 이 안창호의 그 단우고 흥사단 단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렛대로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망국민이고 천혜고하고 그다음에 불량선인 이것이 선생님이 한테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인간으로 근현대사를 몸으로 살아나신 분이고 근데 제가 이제 놀라운 건 이 어린 나이에 참 그렇게 부모도 잃고 그죠? 나라도 잃고 또 흥사단 단우라고 해서 또 완전히 일제 때 거의 뭐 매장당하고 이런 분이 얼마나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다 승화시켜서 그죠? 하늘의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하면 스카, from scar to star 이런 표현을 써요. 스카라는 게 이제 상처 이런 거 아니에요? 스타는 별. 그런 모든 자기 개인적인 역사적인 그런 모든 고통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가지고 별이 된 거죠. 그죠? 별이 되고 그걸 다 이제 내면적으로 승화시켜서 완전히 아주 고매한 그런 학자, 또 인간, 문인. 그리고 또 상당히 오래 사셨잖아요. 거의 100살, 97, 만으로 97세까지 사셨으니까. 이제 살면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깨끗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래 살면 되게 뒤에 가면 사고는 터집니다. 그죠? 윤동주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도 아마 혹시 윤동주가 좀 오래 살았으면 그렇게 또 스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빨리 죽어서 금방 스타가 됐죠. 그러니까 윤동주를 평행하라는 게 아니고 이광수도 38년에 죽었으면 그래서 피 선생님이 항상 이광수 선생님이 38년에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친일로 바뀌었거든요. 얼마나 한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아니에요. 사실 최남순하고 이광수가. 근데 막판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작가로서 선생님 이제 시인이시고 1930년에 동아일보에 이제 시를 찾음이라는 시를 해서 등단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필도 쓰시고 그리고 선생님은 시집 수필집 딱 한 권씩만 냈어요. 100살까지 살면서 거의 그렇게 한 권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나이 들수록 이게 글이 되네 그러면서 계속 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너 권, 너댓 권, 10권 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일생 동안 절제해가지고 붓대 꺾을 시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써지네 그러고 계속 냈으면 아마 그죠? 딱 한 권씩 됐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번역은 이제 영문 학자였으니까 번역은 좀 꽤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서 셰익스피어 소네트부터 시작해서 단편 소설도 했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 그 문단에서 희귀한 세 가지죠. 시인이시며 수필가시며 그다음에 번역문학가로죠. 그래가지고 아주 독보적인 존재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개는 이제 이런 분이 좀 드물죠. 그리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번역 문학가로서 피천득을 잘 몰라요. 그죠? 좀 그냥 소네트 정도 번역은 알지만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번역 문학가로서의 피천득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한국 문인
단체에서도 한국 그 문인사에서도 독특한, 삶도 깨끗했지만 이게 작가로서도 문인으로서도, 그다음에 학자로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영문학자로서 낭만주의 영시를 전공하셨고, 어떻게 워즈워스니 이런 분을 좋아했죠. 선생님 1960년에 이미 한국 거의 최초로 낭만 시에 대해서 거의 100페이지에 관한 글을 쓰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60년대 말에 대학 다닐 때도 그걸 봤어요. 쓴 게 영어로 된 건 많지만은 선생님이 아마 거의 처음 쓰고 그렇게 자세하게 썼어요. 아직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영문학 교수로서 또 낭만주의 영시를 전공하셨고, 물론 수필도 가르치셨고, 한국의 찰스 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는데 살아계실 때 못 물어봤는데, 찰스 램이 영국의 피천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나를 한국의 찰스 램이라고 그러냐? 아니고 찰스 램이 영국의 피천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근데 선생님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꾸며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학자로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영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영어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상하이 대학 영문과 다닐 때 학생이 4명인가 5명이에요. 중국 여학생인가 3, 4시고 남자는 자기 하나. 근데 교수는 다 영국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냥 지옥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영어 지옥 훈련.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고쳐주고, 영미 사람 교수들은 그거 잘해주잖아요. 그죠? 그걸 한 4, 5년, 5, 6년을 하니까 선생님 영어 실력이 그냥 거의 동양에 소문나고, 그죠?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런 정도로 영어 실력이 탁월했어요. 그것도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선생님 이제 청진동에서 태어나서 거기 다닐 때 선생님 유치원도 다니시고, 서당도 다니셨어요. 두 개 다녔는데, 서당 다닐 때 통감 조료라는 자치 통감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거를 거의 한 3분의 2 띄었대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한시도 줄줄 외시고. 그 선생님은 최초의, 저는 국제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말 물론 하고, 중국에 오래 있으니까 중국말도 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본말은 당연히 잘했고, 영어도 이렇게 탁월하고, 4개국어를 이런 게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죠. 특히 그 중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사범대 영어과 오기 전에 이해과라고 있었어요. 저 동숭동에 해방되자마자 10월 달에 전격적으로 교수를 발탁이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 그전에는 아까 불령 선생이라 어디도 취직을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피천득이 얼마나 실력자 이런 걸 알고, 해방되자마자 금방 경성체육대학에 이제 경성대학으로 바뀌었죠. 그때 이해과 교환과정 거죠. 요새 시로는 이해과에 영어 교수로 발탁을 했어요. 누군가 오천석인가 어떤 분이 추천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방공간 때, 군정 때죠. 군정 때 해방공간 때 영어 고등학교 영어를 대표집필 했어요. 대표집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피선생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당신이 거의 한국 고등학생들 영어 교과서를 집필해 주시오. 그래서 집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례로 옮기셔가지고 또 많은 영어 교과서를 많이 쓰셨죠. 저 다닐 때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이제 영어 교과서. 저는 다른 고광만 선생님 걸 채택하느라고, 고광만 선생님도 같이 여기 사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피천 선생님하고 조금 연배가 높으시죠, 고광만 선생님. 그리고 또 한영 사전도 만드셨어요. 이종수 교수님하고 삼화 출판원에서 한영 사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문학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요새식으로 영어 교육을 미국식 영어 교육으로 학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영어 교육의 초기에 그 수립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난 모양인데 저는 피천 선생님을 삶이나 역사적인 면으로서 또 작가, 문인으로서 또 학자, 또 영어 교육 개척자로서 엄청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스승을 이렇게 직접 배우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그 영어과 사무실 앞에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아까도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서울대도 아마 이런 게 처음일 겁니다. 저기 부조선만 처음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